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중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 30% 대폭등한 사연,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이 반도체 굵기에 이어서 준비하는 야심찬 카드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이 떠들썩했죠. 비트코인의 경우 하룻밤 사이에 30% 가까이 시세가 상승할 정도로 중국 시진핑의 말 한마디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시진핑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자 중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계속 금지할 것이라면서 이 시장 과열 진정에 나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4차 산업,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금융개혁 이러한 부분들에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중국은 아시다시피 모든 외부의 변수들, 그 외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죠. 비트코인과 같은 통제되지 않은 형태의 가상화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누누이 밝혀왔고 그 기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와 더불어 주목을 받은 기술은 사실이지만 실상은 어느 정도 분리해서 별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 구현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은 맞지만 블록체인의 기술 발달, 기술 혁신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상화폐의 가치 증가, 시세 증가와 동의어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진핑의 발언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에 다시 관심을 갖고 진입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꼭 참고하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자,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이냐 보면 우리가 기존에 존재하는 이 기본 금융 시스템은 은행 중심이죠. 은행이 모든 거래 내역, 장부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가령 철수가 영희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다고 하면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죠. 두 사람 사이에 안전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은행, 금융기관이 이 개인 간 거래에서 중간 단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그 개념이 달라요. 장부를 분산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블록체인에서 블록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장부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여러 명이 나눠서 저장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블록들이 쌓이면 사슬처럼 엮여서 체인의 구조가 되겠죠. 이 부분이 블록체인이 분산거래 장부라고 불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의 장점, 이 기존의 은행 중심 체제라면 말 그대로 은행의 중앙 시스템을 공격해서 파괴시키면 해킹 등이 있겠죠. 은행을 중심으로 엮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 여러 명이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는, 분산해서 저장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보다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과 같은 중앙 관리자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 중앙 관리자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주목해서 보면 이것이 과연 중국 시진핑이 원하는 그림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등의 기존 가상화폐의 유통, 유입을 제한하고 신규 가상화폐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는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국가 간 이동, 그 국경 간 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자금의 해외 유출 유입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은 절대 반기지 않습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이 분산화, 익명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가상화폐를 굉장히 센 강도로 비판을 했고, 그 대안으로 준비한 것은 국가 중심의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였습니다. 즉 국가가 통제 가능한 중앙 집중형의 디지털 화폐를 중국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화폐랑 조금 성격이 다르죠. 이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서 지금 4차 산업에 목을 메고 있는 중국, 이 금융 부분에서는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 중국 인민은행은 당장이라도 이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어느 정도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한 준비는 거의 끝낸 것으로 보이고, 그 발행 시기에 대한 조율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발언 이후로 이 전인대에서 통과된 암호법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또 흥미로운데, 이 중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암호 상품이 당국의 승인을, 즉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결국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페이스북이 새롭게 준비하는 리브라 등의 새로운 가상화폐도 중국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즉 중국에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그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만든 거죠. 자국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만 화폐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통화 주권을 수호하기
추출하기 위한 빗장을 치는, 장벽을 치는 작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시진핑이 말하는 이 발전시키겠다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 당초 우리에게 익숙한 중앙관리자가 필요 없는 이 분산형 저장, 분산거래 장부, 이 부분에 필요한 기술력이 아니라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그 중앙 집중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이 블록체인 기술력을 원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이 은행이라는 중앙 관리자를 통해서 현재는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개인과 개인끼리 주고받는 현금 단위의 작은 돈의 흐름까지는 모니터링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당초 5만원권을 처음 신설해서 이렇게 발행을 했을 때 그 발행한 개수보다 지금 이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 통계로 잡히는 5만원권의 개수가 현저히 적다고 해요. 뭐 절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어딘가에 이 막대한 5만원권, 즉 돈이 묻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중앙 관리자가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검은 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에서는 돈을 푸는데 돈이 돌고 실물 경계가 풀리지가 않으니 이 한국은행 측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을 고려했던 것도 이 지하 경제에 매몰되어 있는 돈을 정상 시장에 끌어내기 위해서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이 화폐 개혁을 하면 이 지하 경제에 있는 돈들이 결국 은행으로 가서 신권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 소재가 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결국 누군가의 전자지갑 안에서 돈이 머무르고 거래가 되겠죠. 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작은 돈의 흐름까지 면밀하게 감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 발달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렇게 디지털 화폐 도입으로 돈 세탁, 테러 자금 유입 차단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물론 맞습니다. 이렇게 전자지갑 안에서만 돈이 머무르고 한정된 네트워크 상에서만 돈이 돌고 도는 것이니 현재처럼 검은 돈, 돈 세탁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이나 기관들의 화폐 보유 현황, 거래 내역이 그대로 국가, 정부에게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이러한 부분은 훨씬 더 큰 파워를 가진 위협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금융 부분에서도 통제권을 완벽하게 갖게 되면 그 힘은 과도하게 커질 수가 있겠죠. 중국이 도입하는 디지털 화폐가 중국에서만 쓰일까요? 아니죠. 이미 중국에서 파생된 막대한 돈은 글로벌 시장에 흘러 들어가 있습니다. 선진국 요지에 부동산 시장에도 중국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 있고, 그 기세를 넘어서 동남아시아까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 프로농구, NBA, 그 중국이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있었었죠. 이렇게 여러 형태를 통해 차이나 머니는 전 세계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 국가 주도의 사업, 1대1로죠. 유럽으로도 기세를 넓혀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결국 중국이 이 디지털 화폐나 즉 다른 국가, 특히 1대1로에 매몰된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로는 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일정 부분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본적으로 많이 엮여있죠. 이 부분이 중국이 그리는 큰 그림,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그림이라고 봅니다. 이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대표가 추진했던 리브라, 기축통화를 가진 선진국들이 열렬히 반대했었죠. 청문회에도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이 저커버그의 주장이 이거였어요.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리브라의 출시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워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기업, 민간 차원에서 화폐의 권한을 갖는 것이 맞는가? 이 결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구조로 가야죠. 민간이 선하다는 보장이 기본적으로 없고 이 제대로 세금도 거두지 못하고 사회 질서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화폐 독점권을 가진 민간 기업이 모든 이 화폐 권력을 갖고 혹여나 부정을 저지른다고 마음을 먹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 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의지가 정말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의 호재가 맞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중국은 중국 당국이 모두 관리하는 이 직접 관리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선호하지 현재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척하는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일본 후쿠시마의 농민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농지에서 방사선 물질을 제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이 다소 황당한 이유를 들며 이를 기각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은 NHK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오타마촌에서 농사를 짓는 스즈키 히로유키 씨 사연을 소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6대째 같은 장소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스즈키 씨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방사선 물질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스즈키 씨는 20대에
농업에 투신한 뒤 34살에는 동생 부부와 함께 농업법인을 설립해 자체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쌀을 판매하고 쌀 가공품도 만들어 팔았는데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쯤 원전이 폭발한 겁니다. 사실 그가 기름벼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 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사람들은 후쿠시마 쌀을 멀리하며 그의 쌀을 사주던 전국의 소비자 중 80%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몇 번이나 파산 위기에 몰렸고 그는 이후 흙에서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한 어떤 노력에도 원전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스즈키 씨는 2014년 도쿄전력을 상대로 땅에서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보상금은 바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땅이라도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바랄 게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스즈키 씨는 원래 사는 곳에 쌀은 일본에서도 맛있는 쌀이었다면서 난 좋은 땅을 조상으로부터 받았지만 내 시대에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원래대로 되돌려 후대에 물려주는 것만이 우리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쿠시마 지방법원이 지난 15일 원고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법원은 원전에서 비상한 방사성 물질은 이미 흙과 동화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도쿄전력에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가 방사능 오염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하면서 이재민들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쇠슘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 적발 건수가 6,52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각종 조사와 보고에서도 아베의 말과는 달리 일본의 방사능 오염 정도는 심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방사능을 연구한 헬렌 칼데코 박사 또한 아베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근처 경기장은 도쿄보다 방사능 누출이 60배까지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 동국의대 교수 김익종 씨는 방사능 오염이 되면 300년 동안 지속된다고 말했고 이 말은 스즈키 씨가 아무리 일본 정부에 요청해서 일본 정부가 제염 작업을 바로 진행하더라도 300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염이 불가한 산과 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방사능이 일본 전역에 다시 퍼지고 태평양까지 흘러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50년 전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건설할 때 비용을 줄이고자 해수면에 가까운 낮은 고도에 지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려고 하는 것도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 방식에서 많은 일본의 네티즌들은 일본의 사법 자살 사건이다. 내 아들이 얼굴에 주먹을 맞고 와서 소송을 냈는데 법관이 때린 사람의 손은 이미 피해자의 얼굴과 동화됐으므로 때린 사람에게 잘못을 물을 책임이 없다고 판결 내린 것과 같다. 이걸 누가 믿어줄까? 술에 취해 토했다. 구토물은 이미 내 입에서 나와서 바닥에 동화됐으므로 내가 청소할 의무가 없다는 것과 같구나.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라고 하며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을 찾아 이름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일본의 오염수 유출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하니까요. 아래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